먼저 전상경 한양대학교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welcome him with a round of applause.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전상경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할 주제는 장내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제목은 뭐 그 취지와 실효성 이렇게까지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괄호에서 코스피 200 옵션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파생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죠? 또 개인 투자자 보호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규제 정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지만 파생 규제 정책 그 취지와 실효성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 또 그걸 또 좀 더 좋은 형태로 뭐 투자자 보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그 규제 조치나 보호 조치들이 주로 옵션 시장에 다 정해졌죠. 선물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제가 코스피 200 옵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파생시장, 특히 옵션 시장과 연관해서 정책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가장 고려할까? 가장 큰 고려사항이 무엇일까? 뭐 생각해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파생시장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그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뭐 현물에 비해서 파생이 선물이나 옵션이 과도한 규모이다. 뭐 보통 파생을 꼬리에 비유를 하죠. 꼬리가 몸통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꼬리와 몸통 뭐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몰라도 그죠. 우리가 뭐 사랑과 우정 구분하기도 힘든데 그죠. 아무튼 뭐 꼬리와 몸통 어떤 한 그 실체로 놓고 우리가 뭐 금융시장이라는 실체가 있죠. 이 금융시장이라는 그 실체가 주식, 채권, 옵션, 뭐 선물 다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각각 분해해 버리면 하나씩 나오죠. 뭐 파생도 나오고 옵션도 나오고 선물도 나오고 주식 시장도 나오고 채권 시장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주식과 채권을 몸통이라고 부르고 또 파생을 꼬리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건 아주 의미 없는 구분이죠.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요까지가 사랑, 요까지가 우정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그래도 어디까지가 봄이고 어디까지가 여름인지 그죠. 다 연속되어 있죠.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아무튼 근데 이 현물에 비해서 즉 몸통에 비해서 꼬리가 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갬블링 같아 이게 뭐 지로섬 게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니까 도박판 같은 그 시장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개인이 투자 손실을 많이 입고 있다. 그러니 뭐 이 착한 아빠로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융당국이 착한 아빠로서, 이 부모로서, 그죠?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예방해 줘야 된다라는 그 말이죠. 지금은 이제 파생이 뭐 죽어버렸으니까 신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국 파생 시장 끝없는 추락,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도 되나? 뭐 금융당국 뭘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돌이켜서 한 2011년, 12년 이때 신문 기사를 새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하면 뭐 정책 당국은 뭘 하고 있나, 뭐 개인은 파생 시장의 무덤이다, 뭐 이런 형태로 자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 실재감이 있지만 뭐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했지만 정부가 부모로서, 이 가버먼트가 페어런트로서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행동을 제어하듯이 잘못된 자식들이, 즉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더 사실은 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파생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여서 문턱을 높여서 거래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형태로 나왔죠. 그래서 2011년 8월에 옵션 매수 전용 계좌도 폐지하고 또 2012년 6월 뭐 이 실질적으로 발표는 뭐 3월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이 적용된 것은 7월물부터니까 7월물이 최근월물이 된 6월부터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었고
또 그 전에 한 몇 달 전에 뭐 ELW에 대한 그 LP들의 그 호가 제한도 있었고 뭐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된 것은 투자 역량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옵션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게 옳다,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 장벽을, 즉 거래를 위한 어떤 거래 절차나 또 거래 뭐 예탁금 뭐 이런 것을 높여서 투자 자금이 작은 개인을 파생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게 만들자. 특히 그 근거가 거래 장벽이 높아지면은 이 개인은 심외가격, 특히 지금 그 이제 저 행사 가격에서 콜옵션 같으면 행사 가격에서 그죠?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이 아주 높은 그런 그 심외가격, 풋옵션 같으면 반대고 그죠? 아주 심외가격에 거래를 많이 한다. 심외가격은 싸죠. 우리 그 흡사 로또와 유사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로또 한 장에 1,000원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로또 보통 5장씩 사기 때문에 5,000원 주면 이제 한 장을 주는데, 그죠? 5장을 주는데, 예, 그런 로또 투자를 많이 해서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래 장벽이 높아지면은 절대 가격 수준은 아주 낮은 개인 투자자의 과외가격, 뭐 이게 deep out of the money입니다, 그죠? out of the money인데 OTM인데 deep한, 사실은 뭐 deep한, 그죠? 아주 낮은, 아주 깊은 심외가격 투자가 감소할 거고, 개인이 여기에 투자를 해서 손해 본다고 생각해 왔으니까 이거 여기에 대한 거래 그 수준을 높여버리면은 그러면 개인은 투자를 안 할 거고 손실도 자동적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뭐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 2011년 8월에 옵션 매수 전용 계좌를 폐지하고 또 ELW에 대한 LP들의 호가 제한을 하고 또 가장 최근에는 2011년 6월 15일부터는 이제 전 종목에 적용이 되었지만 코스피 200 옵션 한 계약당 그 성수를, 그죠? 성수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버렸죠. 근데 뭐 성수 올리는 거는 실제로 실제적인 효과는 없어요.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그죠? 우리가 뭐 흡시 주식에서 스탁 스플릿처럼 또는 리버스 스탁 스플릿이죠. 액면 병합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틱 사이즈가 우리가 보통 이 0.01 포인트가 이제 가장 작은 거래 호가 단위인데, 근데 이게 이제 뭐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버린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뭐 대충 한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이 금융정책 당국의 그 투자 정책 결정의 기본적인 근거들이 합리적인 근거였나? 그리고 그 규제 조치 전후로 대충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 사실 이제 저는 교수니까 학술적인 뭐 분석을 하려면 아주 치밀하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일반 대중을 이제 상대로 하는 그런 학술 대회라서, 그런 컨퍼런스라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봐야 별 좋아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빅픽처로 보여드리는 뭐 그런 행태로 대충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얕게 넓게 이렇게, 보통 학술 논문은 좁게 깊게 이렇게 하는데 정반대의 길을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충 분석 기간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이제 6월 12일이 이제 7월물이 그래도 7월물이 최근월물이 되는, 즉 6월 만기가 6월 11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2014년 5월 8일까지 5월물 만기일까지 이렇게 쭉 대충 옵션은 3,000개 정도, 그리고 개월 수는 뭐 5년 정도, 59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투자자 손익을 한번 분석해보고, 정말 개인 투자자가 옵션 시장에서 정말 그 금융정책 장국이 부모로서 가슴 아파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손해를 당하고 있나, 그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투자 손실이 어디서 나왔까, 그것도 한번 보고, 이 투자가 과외가격 옵션 투자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투자 행태, 지금 이제 금융정책 당국은 deep out of the money, 그걸 ODTM이라 그럽니까? DOTM입니다, 그죠? deep out of the money, 그 심외가격, 과외가격, 아주 과된, 그죠? 이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대박을 주는, 뭐 하나에 5,000원 하는 뭐 이 정도 그런 그 옵션에 많이 투자하고 있나, 거기에 몰두하고 있나, 뭐 이것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과연 다른 이 정책 시행 전후로 어떤 그 유동성에서의 변화, 또 이런 이제 정책 당국은 개인 투자 비중을 좀 줄이고 싶어 했는데, 지금 대충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50%, 개인이 30%, 뭐 이 기관이 한 20% 이렇게 돼요. 예, 그걸 개인 투자자의 비중을 좀 더 줄이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달성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뭐 만기일에 뭐 거래가 쏠린다, 여기서 다 있다가 뭐 만기 한 3, 4일 남겨놓고 이렇게
투기적으로 뭐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것도 보기 아주 안 좋다. 뭐 보기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죠. 아무튼 보기 안 좋은 뭐 이런 상황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나 또는 조금 완화되었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선물과 옵션 다 분석을 했는데요. 뭐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피 200 옵션에 다 분석을 해봤는데 대충 규제 장치들이 다 옵션에 가해졌고 뭐 지금 현재 주된 이슈가 옵션에 다 있어서 시간 관계상 주로 옵션으로 코스피 200 옵션으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손실의 원천은 무엇인가? 손실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원천을 좀 한번 분해를 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부터 나오는 손실, 또 포지션을 보유하면서 나오는 손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류는. 두 번째는 콜 옵션에서의 손실, 풋 옵션에서의 손실. 또 세 번째는 롱 거래에서의 손실, 숏 거래에서의 손실. 네 번째는 이 마니니스별로 그죠. 얼마나 저 가격성에 따라서 어떤 옵션에 저 아까 말한 그 외가격이냐, 내가격이냐, 뭐 등 가격이냐, 뭐 이런 것 그런 걸로 쭉 한번 분석을 해서 원천을 한번 대충 한번 빅픽처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넓게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형태로 먼저 선물부터 다 분석을 했지만 선물만 이래 보니까 그죠. 대충 개인이 뭐 한 8,500 정도 한 5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고 이때가 옵션 매수 적립 예자를 폐지한 2011년 8월 1일. 근데 그때가 마침 그때 시황 격변기였어요. 잘 뭐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뭐 AAA에서 한 등급 내렸죠. AAA.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한 손실, 영향과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으니까 실제로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뭐 이 조치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때 한번 크게 손실인다고 그렇지만 대체로 뭐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고요. 이 파란 게 이제 자산운용이고 외국인이 요 녹색입니다, 그죠? 녹색이 사실은 그 전에는 뭐 잘하지도 못했어요. 요 영을 기준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잘하지도 못했는데 그때쯤부터 한번 크게 먹고 그리고 또 뭐 이 랜덤 워크처럼 흐르다가 또 최근에 또 한번 잘하고 있고 뭐 이 아주 셈이 좀 나지만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운용이 또 잘하고 있죠. 이 자산운용이 이 선물에서는 잘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말은 뭐 하고 싶어요. 규제 조치 이후에 개인의 투자 손실이 도리어 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다 쭉 분석을 했지만 선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옵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옵션 투자 주체별 총 손익을 추정해 보니까 옵션은 좀 더 드라마틱해요. 이게 뭐 한 5년 사이에 2조 8천억 개인이 손해를 보고 기관이 뭐예요? 외국인이 한 2조 7천억 이익을 보고. 그리고 그것도 이때 많이 먹었어요. 그때 시황격변기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때 그죠. 그때가 실제로 8월 5일이었는데 그죠. 8월 5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인데 우리로서는 조금 시차는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때 미국 시장도 다 출렁이고 우리 현물도 다 출렁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 뭐 이 풋을 많이 사놨던 모양이죠. 그래서 뭐 이익은 많이 보고 우리는 풋을 팔았던. 보통 개인이 그냥 단순하게 조금씩 사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개인이라기보다는 뭐 큰 어떤 전문 투자자적인 개인이죠.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 콜과 풋을 같이 양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매도해 놓은 그걸로 손실을 많이 본 한 1조 정도 손실이 그때 나버리고 나머지 1조 8천억이 나머지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좀 더 요약해 놓은 것은 개인이 손실, 근데 선물하고는 좀 다른 형태죠. 선물에서는 아까 자산운용이 그나마 외국인과 유사한 형태의 이익을 가지고 있었지만, 즉 개인의 이익을 자산운용도 많이 향유하고 있었지만, 근데 옵션에서는 두 가지가 너무 뭐 대깔꼬맨이다 그럽니까? 이 개콘에도 나오던데, 딱 요걸 기술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개인이 한 2조 8천억, 월 평균 467억, 외국인이 2조 7천억 이익 보고 월 평균 455, 뭐 이렇게 치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규제 조치 다음에 그 전에 안 보여요. 이것하고 이건 지금 얼마 안 되죠, 금액이. 그죠? 5천억 정도인데. 그다음 보시면은 뭐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대략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규제 조치를 해서 그죠.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빠의 심정으로 당국이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로 조치 이후에 투자 손실 절대 금액이 더 커지고 있더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미 제가 조금 이따가 새로 또 보여드리겠지만 거래대금 수준이 왕창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있죠. 거래대금이 4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절대 금액은 더 커졌다.
커졌다라는 것은 투자 손실률로 보면은 훨씬 더 커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적어 놓았지만 여러분이 뭐 크게 좀 상세하게 보실 분은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데이 트레이딩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예를 뭐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여기 예를 2포인트로 사서 100계약을 매수했다. 그러고 나서 3포인트로 팔았다. 근데 100계약 사서 그날 말입니다. 당일 100계약 사서 70계약을 3포인트로 팔았다. 2포인트로 100계약 사서 3포인트로 70계약 팔았다. 그럼 이제 70계약만큼 1포인트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70계약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승수 5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먹은 금액이 나오고 나머지 그러면 30계약은 포지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포지션 평가 이익 중에 하나로 당일 거래 물량 중 팔지 않은 것 방금 예에서는 30계약이겠죠. 그건 그 평균 매수 가격과 종가의 차이. 종가가 예를 들어서 뭐 2.5포인트로 끝났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요만큼 30계약 곱하기 2.5 빼기 2 곱하기 성수만큼 이게 이제 또 당일의 포지션으로 인한 그 이익이고 나머지가 있죠. 실제로 어제까지 쭉 계속 가지고 있는 물량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그 누적 물량, 어제의 누적 물량에 대해서는 전일과 오늘의 그 종가 차이로 이렇게 또 계산을 해서 그래서 투자 주체별로 요 윗부분을 데이 트레이더로 인한 손익이라고 부르고 밑에 부분은 포지션으로 인한 평가 손익이라고 부르고 그러고 뭐 롱과 숏, 롱은 바이 금액이 셀 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 이 롱 거래로 인한 이익 이렇게 부르고 반대의 경우는 숏 거래로 인한 손익이라고 부르고 콜 옵션 거래로 인한 손익, 풋 옵션 거래로 인한 손익 또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나 그것도 분석해보고 옵션 가격성에 따른 투자 손익도 분석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빨리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전체 큰 그림 그것만 보시면 다 될 것 같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인한 손실은 뭐 컨시스턴트하다, 퍼시스턴트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속적으로 개인이 잃고 외국인이 잘하고 있고 왜 그럴까? 아마 그 이제 몇 가지 이제 투자 행태에 대한 비헤이비어에 대한 뭐 분석은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프라이스 임팩트가 외국인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격 추정성 우리는 헐딩을 하는데 개인은 외국인을 따라가고자 하니까 먼저 선도하는 인간이 좀 더 이익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first mover advantage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개인은 손실을 보고 외국인은 이익을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개인은 지속적 손실, 외국인은 지속적 이익. 비조치 취한다 한들 데이 트레이딩에서의 손실 추이를 변화시키지 않더라. 포지션에서는 아까 말한 일회성 1조, 아까 말한 시황 급변으로 인한 그때 신용 등급 강등 그로 인한 1조의 개인 손실과 외국인의 이익 그걸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그 말이겠고. 그래서 S&P 미국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한 시황 급변기에 8월 초에 뭐 다 발생해 버렸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이제 한 분류로 했고 롱으로 인한 손익. 롱으로 컨시스턴트하게 이렇게 개인이 손실을 보고 외국인은 롱에서 한 번 이렇게 왕창 번 것. 아까 보았지만 풋 왕창 한번 사놓았던 뭐 그 형태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숏에서 개인이 한번 이때 그죠 양매도 전략을 취하는 개인이 그때 시황 급변기 이게 국내 시황 급변기는 또 상관없는데 이게 글로벌한 이슈에 대한 시황 급변기라서 좀 더 대처하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외국인은 잠깐 그때 손해를 봤지만 지속적으로 또 하고 있네요. 콜도 컨시스턴트하게 빠지고 외국인은 컨시스턴트하게 먹고 풋은 한번 일회성입니다. 그죠? 한번 빠지고 한번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충 그렇게 구분을 해 보니까 우리가 대충 일회성으로 한번 풋 외국인의 2011년 8월 초 그때 풋 매수를 해서 일회성으로 한번 왕창 먹은 것 빼고는 다른 것은 트레이딩으로 인한 특히 그 콜과 관련해서는 그 트레이딩도 뭐 기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시세를 추종하는 개인의 거래 그리고 이 영향력이 좀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 외국인의 그 힘 뭐 이런 거고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좀 더 뭐 깊이 있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투자 패턴에 대한 분석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한국 파생상품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한국 파생상품에서 한국 파생상품 학회에서 주로 파이낸스 하는 교수들이지만 파생에 좀 더 관심 있는 학자들이 뭐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더 나오게 되면은 좀 더 그 실체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별 손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기 거래 첫날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끝날에 끝부분에 다 몰려 있더라. 그죠? 이때가 이제 건월물이 되면서 물론 건월물 되기 전에도 조금씩은 거래가 있죠. 건월물이 되면서 이때가 다 승패가 달리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액으로 싼 주식, 금액으로 그죠? 절대 금액으로 싼 외가격, 과외가격, 그것도 보통 외가격이 아니고 과외가격에 투자했어. 이런 생각입니다. 가치평가 역량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주로 고평가된 그러나 절대 가격 수준은 낮은 과외가격 옵션에 투자해서 손실을 입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는지 또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지 뭐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니니스는 이제 코어를 경우는 S 나누기 K, S가 원본 증권의 가격이고 코스피 200 지수이고 그죠? K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고 행사 가격이고 풋은 거꾸로 해서 그렇게 해야 뭐 이제 똑바로 동일한 기준에서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각 클래스별로 매일매일 그러면 마니니스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전체 뭐 거래되는 게 한 석 달 정도 거래가 될 텐데 물론 초기에는 거래가 거의 안 되지만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의 각 옵션의 M을 마니니스를 거래 대금 기준으로 가중 평균을 해서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아주 많은 큰 그 가중치가 실리겠죠. 그렇게 해서 M을 하나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여기 뭐 오타가 보이네요. 이게 지금 이건 0.9보다 더 작은 과외가격입니다. 저는 뭐 심외가격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일반적인 용어는 과외가격이라고 부르더만요. 그래서 심과외가격. 그다음에 0.9에서 다시 요 페이지에 나오는 요 제일 위에 있는 0.95가 0.9입니다. 그죠? 0.9보다 작은 경우 또 0.9에서 0.95 사이. 그다음에 일반적인 외가격은 이제 0.95에서 0.99 사이. 그리고 등가격 at the money는 0.99에서 1.01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격성을 정의한 다음에 대충 3,000개 정도의 가격성을 정의한 다음에 요 부분 그죠? 한 700개 정도의 옵션, 800개 정도의 옵션 요 부분에 지금 금융당국은 개인이 많이 투자를 해서 저기서 돈을 다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수를 높여서 하나에 1,000원짜리 하는 것을 하나에 5,000원짜리로 올려놓으면은 그럼 투자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런가 그걸 한번 보자라는 그 말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 여기 뭐 과외가격이라고 적어놨지만 전체 옵션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을 비교를 해서 요 점들이 이제 다 이익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10억 원으로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 X축이 가격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1, 요게 이제 등가격이고 등가격에서 개인은 크게 손실난 부분들이 많죠. 요 점이 이제 3,000개의 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외가격 그럼 요 정도입니다. 0.95 정도 되는 요 정도에서는 보면은 개인이 잘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익 내고 있어요. 사실은 손실을 내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등가격 또 뭐 외가격 중에서도 조금 가까운 외가격 그죠? 일반적인 외가격 즉 심외가격이 아니고 또는 과외가격이 아니고 일반적인 외가격. 그리고 등가격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외국인은 도리어 등가격에서 이익을 보고 있고 이쪽에서 우리가 개인들의 손실을 외국인이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은 손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손해 본다는 게 여기서는 인슈런스로 들어놓은 뭐 그런 형태니까 크게 그리고 또 금액도 크지 않아요. 거의 뭐 0에 가까워요. 이게 개인 하나로 본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000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한 달에 나는 5,000원만 투자하는 사람이다. 근데 5,000원 잃었다. 이러면 투자 손실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100%. 근데 과연 그럼 뭐 저도 로또로 삽니다만 여러분이 그 로또 살 때 5,000원 잃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지 그런 생각이죠. 단지 그런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심외가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 손실률은 뭐 클 수 있겠지만 투자 금액이 작아서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효용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즉 수익을 위해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뭐 또 다른 어떤 꿈을 잘 꿨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니 그 자체로서 유틸리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아무튼 근데 금액 기준으로는 잃어버리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좀 더 상세히 봤습니다. 기간별로 이렇게 보니까 요 검은 선이 개인입니다. 계속 요 선은 범례는 레전드는 또 동일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계속 2천억, 3천억, 2천억, 4천억 뭐 이렇게 계속 그죠. 누적 이익을 여기 0.9보다 작은 심과외가격 또 0.9에서 0.95 사이 여기도 4천억 정도 이익을 얻고 있는 뭐 그런 형태로 그래서 로또성 투자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건 뭐 비난이 실체가 없는 비난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리어 여기서는 잘하고 있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인 외가격 또는 그 내가격 뭐 이 정도에서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외가격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즉 0.95에서 0.99 사이 여기서는 손실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등가격 요 길이를 다르게 해놓은 이유는 이게 그 금액 기준이 달라서 금액 기준이 조교가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잘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 길이를 좀 조정해서 여러분 오해 없게끔 절대 금액 기준을 이렇게 제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의 투자 손익의 차이는 과외가격이 아닌 외가격 옵션 여기서는 제법 크더라. 외가격 그죠. 그리고 등가격과 내가격에서도 손익 차이가 크더라. 뭐 이 정도입니다. 그죠. 시황 급변으로 인한 손익은 등가격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났더라. 내가격도 뭐 그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니까 시간 관계상 이것도 뛰어넘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게 제가 옵션별로 3,000개 옵션별로 M을 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M이 바뀌는데 그죠? 왜? K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원본 증권의 가격 S가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바뀌는 그 옵션 그거별로 그러면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구분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도 제가 뭐 그렇게 분석을 해봐도 결과는 똑같아요. 대충 요 외가격에서는 여기 조금 손실이 있지만 외가격에서는 대충 전 기간에 걸쳐서 다 선전하고 있더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레퍼런스에서 잠깐 보여줬던 2005년에 우리 또 그 한국 파생상품학회 학술지가 선물연구입니다. 그 선물연구에 다른 학자가 그 분석한 그 결과에 의하면 그때는 그 외가격에서 이 심외가격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게 나오긴 나왔었어요. 근데 기간이 가면서 개인들이 그걸 배운 거죠. 배우고 나니까 이게 야 여기서는 뭐 이게 도리어 뭐 이게 안 되구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일반적인 개인들은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조치가 개인의 과외가격 옵션 투자를 감소시켰느냐? 즉 지금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거래 문턱을 높여서 개인들을 투자 시장에서 조금 그 나가게끔 만드는 뭐 그게 목적이었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그 말이죠. 이게 비중인데 대충 그죠? 외국인 뭐 요게 이제 2011년 8월 1일 아까 말했던 그 옵션 전용 매수 계좌 폐지. 두 번째가 그 성수 인상 2011년 6월 이렇게 끊어 놓았는데요. 개인의 투자 비중은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개인이 꾸준하게 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즉 뭐 보호 조치라고 했지만 나쁜 말은 규제 조치이고 그게 개인의 과외가격 옵션 투자를 감소시키지 못하더라. 물론 좀 더 이 밀도 깊은 계량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그림으로 보기에 러프하게 그렇다라는 그 말이죠. 이때 한번 개인 과외가격 투자 비중은 매수 전용 계좌 폐지 이때 한번 뭐 잠깐 좀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해서 그 수준은 똑같더라라는 그 말이고 특히 옵션 성수 이후에는 이 개인의 비중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도리어 그런 모양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과연 또 과연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과외가격 옵션에 진짜 투자를 몰두하고 있었나? 과외가격에 많이 투자하고 있었나? 뭐 그것도 안 보죠. 이게 지금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전 옵션에 대한 그 아까 그 보여드린 그 그림인데 이 부분이 지금 과외가격 제가 이 아까 0.9 이하와 0.95, 0.9에서 0.95 그 이제 두 가지로 구분했지만 이건 두 가지를 합쳐버렸습니다. 즉 0.95 이하 옵션 우리가 보통 과외가격이라고 불리는 그 옵션의 투자 주체별 비중을 봐도 이 그림이나 뭐 수준 차이가 뭐 조금 도리어 좀 낮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제가 이거 맞춘다고 맞췄는데 그 Y축을 이제 동일하게 맞춰야 되니까 맞춘다고 맞췄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 눈이 나빠져서 잘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옵션에 비해서 개인이 과외가격 옵션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가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규제 조치를 취해서 개인을 성수를 높이면은 과외가격은 하나 사는데 들어가는 가격이 비싸지니까 빠져나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뭐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그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과외가격 옵션에 투자한다. 뭐 이건 팩트가 아닌 것 같더라. 실체적인 분석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것들 뭐 다 해놨습니다. 이 0.95에서 0.99, 즉 보통 일반적인 외곽이역 또 일반적인 등가격 뭐 다 봐도 뭐 개인이 다 비등하게 이 각 옵션에 다 걸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어느 한 부류에, 즉 보통 정책 당국이 생각했던 과외곽역 옵션에만 몰두해서 로또성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그 말이죠. 예, 그 말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과외곽역 옵션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울고 있는, 그렇게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 울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그래서 물리치기 위해서 했던 성수 인상 같은 조치는 사실은 정책 설정의 기본 가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과외곽에서는 개인이 도리어 이익을 보고 있더라. 그 얘기는 제가 아까 했던 것을 새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요약을 다시 이제 뭐 요약 1은 지금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제가 다행히 그 앞에 선생님께서 10분 먼저 맞춰주시는 바람에 제가 10분이 더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 반까지 하면 되는 거라서 10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 드리면은 뭐 데이 트레이딩 이건 대충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고 개인 투자 손실, 뭔가 투자 행태나 투자 기법에서 조금 그 시황 대처 역량에서 좀 부족하다. 좀 더 상세히 개인의 투자 트레이딩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지난주에 부산에서 저 국제 학술 대회를 했어요. 그때 이 카이스트 강장구 교수께서도 개인 투자자의 투자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때 이제 허딩이니 뭐 또 프라이스 임팩트니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서, 즉 외국 그 프라이스 임팩트로 볼 때 외국인 투자자가 더 크고 개인은 거의 적고, 그죠? 그다음에 이 현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개인 투자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형태의 분석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격성 기준으로 봐도 애초부터 개인이 높지 않더라. 그건 넘어갔고요. 그래서 뭐 이건 전체 수치에 대한 요약이고, 그래서 요약해 드리면은 매수 전용 계좌 폐지 이후 및 그 옵션 성수 인상 이후 개인 투자자 손실은 더 확대된다. 더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을 본다면은 거래 대금은 줄었는데 줄어든 거래 대금에서 손실이 더 커졌으니까 투자 손실률 이 형태로 생각해 보면은 개인은 더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라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이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물 선물 옵션 월간 거래 대금 추이 보면은 뭐 이렇게 적어버리니까, 그죠? 이게 이건 뭐 여기 옵션이 밑에 있는데 거래 규모들이 다 달라서 선물은 뭐 10분의 1로 해놓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림으로는 알 수 없어서 요 시초 되는 요 값들을 각각 100으로 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시초 값을 100으로 설정해서 그래 보면은 옵션의 그 거래 대금 감소가 가장 역력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규제 조치로 인해서. 그래서 매수 전용 계좌 폐지와 또 여기 저 성수 인상 효과가 정책 당국이 뭐 이걸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개의 목적을 그걸 원했다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이후 전체적인 거래 대금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한 주체별 거래 비중 이게 아니고 시장 전체의 유동성은 비극적이게도 또는 성공적이게도 비극적이게도 거래 대금 감소 효과는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더라. 특히 옵션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더라. 옵션 성수 이후 뭐 한 대충 이것과 이것 비교해 보면, 그죠? 뭐 성수 이후 대충 한 200 정도로 되는데 이게 뭐 50 정도로 되는 거 보면 4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투자 주체별 비중은 변동이 없더라.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그죠? 도리어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의 거래 비중이, 기관 중에서 사실은 옵션은 증권사만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 뭐 투자금융사만 하고 있으니까 이 규제 조치로 인해서 외국인의 비중 확대와 기관의 비중 축소 이게 나타나고, 개인 투자자의 옵션 거래 비중 축소는 나타나지 않더라. 도리어 증가했더라. 그죠? 그리고 현물 대비로 봐도 뭐 현물 대비 뭐 옵션과 선물 꼬리가 더 크다. 현물이라는 몸통에 비해서 파생이라는 꼬리가 더 크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현물 대비로 이러 봐도 이런 형태로 이제 현물 대비 옵션 거래 대금은 현물을 분모해 놓고, 즉 주식 거래 대금을 분모해 놓고, 즉 주체별로, 그다음에 그 선물과 옵션 그렇죠.
옵션 거래 대금을 분자해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개인은 도리어 증가한 것 같더라 그 말이죠. 개인은 도리어 증가한 것 같더라.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현물 대비 옵션 거래는 승수 인상이 오히려 증가한 것 같더라라는 그 말이고 만기 솔림 만기에 뭐 다 투자한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이 만기 솔림 예 만기에 뭐 거래가 집중하는 거는 이 전이나 후나 다 똑같은 것 같다라는 그 말이고 그래서 또 이제 이 네 번째 요약 보호 조치가 유동성 및 투자자별 거래 비중에는 거래 대금을 급감시키는 데 기여했더라. 비극적이게도 또는 성공적이게도. 그리고 성수 인상이 옵션 시장에서 개인 거래 비중은 줄이지 못하더라. 외국인의 거래 비중 증대와 기관의 거래 비중 감소가 나타나더라. 또 개인의 경우에는 현물 대비 옵션 거래가 도리어 증가했더라. 이 개인의 이 코스피 200 주식 거래 대금과 옵션 거래 대금을 비교해 보면 그렇다라는 그 말이죠. 보호 조치들이 이 만기 솔림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약해드리면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의도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더라. 개인 투자자 옵션 거래 비중은 변화가 없더라. 도리어 뭐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고 성수 인상 이후 개인 투자자의 투자 손실률이 도리어 확대되었더라. 성수 인상 이후 외국인의 거래 비중과 또 기관의 거래 감소, 기관의 비중 감소 이게 두드러지더라. 그리고 또 유동성 축소 효과만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죠? 물론 뭐 좀 운이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2011년 8월 그 매수 전용 계좌 폐지 이런 것은 그죠? 미리 뭐 설정을 했지만 그때 하필이면 또 미국이 그 신용 등급 강등을 당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서 금융 불안 국면에서 시행이 되면서 또 효과가 더 나쁜 효과만이 많이 나오게 되었더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개인이 이제 그죠? 이게 뭐 아주 위험한 거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파생에서 개인이 여기에만 투자를 해서 성공 신화를 쓰겠다는 것은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가주면 좋은데 그걸 조치를 통해서 나가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 기관에 대한 어떤 그 선물과 옵션에 대한 투자 이런 쪽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좋겠더라. 지금은 뭐 이제 이 기관 투자가 아까 보니까 그죠? 옵션은 증권사만 하고 다들 뭐 이게 투자를 못하게 하면 아주 기분 좋아하죠. 그 이 자산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죠? 이게 뭐 미래에서 여기서 투자해서 손해 봤을 때 그죠? 힘들죠. 근데 그 이사장께서 뭐 못하게 한다. 뭐 이러면 정책 그 연기금 뭐 모든 어떤 기관의 어떤 자산운용 기준에서 파생을 못하게 딱 막아놓으면은 뭐 아주 룰루랄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행에 대해서 뭐 금융 보신주의라고 오늘 신문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산운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금융 보신주의에 빠질 수 있죠. 자산운용 보신주의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과연 그런 형태로 금융의 수많은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죠? 이게 톱니바퀴처럼 몰려 있는 이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형태의 정책이 바람직하고 어떤 형태의 구도를 짜야 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 뭐 사회 전체가 다 고민을 해볼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